연구실 전문가들의 귀착붙 영어교육 5번째 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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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MC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다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장블랑입니다. 네, 벌써 5번째 썰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학교 시험의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지금이 시험 시즌이죠? 네, 이 시험 시즌쯤 되면은 너무 힘들었던 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시험 문제 만드는 과정이 너무 힘들잖아요. 사실 시험 문제 한 달 전부터 만들기 시작해서, 그쵸, 그렇지 않아요? 한 달 전부터 보통 만들기 시작해서 시험 전에 한 2주까지는 내야 되는데 그 2주가 너무나 고됐었어요. 어떠세요? 어떠셨어요? 저는 미리 문제는 만들어 놨는데, 그 보안 유지하는 게 되게 스트레스였어요. 맞아요. 지금 시험 기간마다 학생들 교무실에 출입하지 마세요. 맨날 출입하는 순간부터 시험 문제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선생님 자극하지 마세요. 우리 이런 거 맨날 써놓고 있었잖아요. 패러디 되게 많이 붙였었어요. 맞아요. 불어한다 이런 거. 맥락이 없잖아 왜 들어와 이런 거 엄청 많이 붙였었는데. 지난주에 보안이랑 관련돼서 혼났어요. 학교 선생님한테. 어쩌다가. 그 시험지를 뽑아가지고 그 고사계 선생님 책상 위에 그냥 올려놓고 아이고. 어머. 아이고. 문자로 고사님 보고 다시 내셔야 돼요. 큰일 났네요. 너 지금 내 입 벌어진 거 지금 봤죠? 혼낼만하다. 저는 실제로 시험 문제를 냈는데 다른 쌤한테 검토를 부탁드렸는데 그거를 이명지처럼 뒤에 쪽지 시험을 만들어가지고 애들한테 나눠주신 거예요. 다시 내. 그래서 제가 낸 문항만 그 문항만 다시 냈던 기억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적 한 번 있었는데, 저는 이제 왜 우리 시험도 출제 다 같이 하고, 다 같이 토의하고, 다 이렇게 파이널라이즈 딱 되면은 한 사람이 편집을 하잖아요. 근데 그 편집하는 그분이 보안을 또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시험 보기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토요일 날 아침에 연락이 온 거예요. 시험지를 잃어버린 것 같다. 교무실에서. 애들이 청소하다가 가져간 것 같다. 주말 동안 다시 냈잖아요, 우리. 그럴 수 있죠. 그때 정말 엄청 열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보안이 정말 힘들죠. 정말 힘들어요. 근데 뭐, 우리만 힘든 게 아니죠. 시험 기간 되면 애들도 엄청 힘들잖아요. 맞아요. 학생 때 생각해봐요. 너무 힘들지 않았어요? 그쵸. 시험 때 되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고, 괜히 공부 안 하면서 밤새고. 공부 안 하는 게 더 스트레스야. 공부 안 하면 너무 스트레스. 근데 하기 싫고. 맞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학생부 종합전형이 확산되고, 이제 뭐 정시가 많이 축소된다고는 하지만,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강화되면서 사실 학생들이 내신 기간에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죠. 그런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점수 하나하나에 막 스트레스 받고. 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중학생들도 막 맞아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래서 특목고 입시를 준비하는 애들도 있고 이게 아무래도 나이스를 도입하면서 전산화가 되니까 옛날에는 생활기록부를 찾으려면 이렇게 멀리 가가지고 이제 찾았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은 뭐 그 일반 학교에서 뽑을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은 학교까지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후루룩 뽑을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게 평생 남는다. 그런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입시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그것 때문에 엄청 민감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생기부가 사담이긴 그냥 약간 좀 다른 말이긴 한데 생기부가 그렇게 대학 입시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 역할을 하게 된 그 약간 이유도 참 궁금하지만 난 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중에 얘기하죠. 종합전형 얘기하면서. 다음에 한번 얘기해봐요. 네, 전 생기부 네. 좀 좋거든요. 전 좋기는 한데 이게 입시 자료로 사용되는 건 조금 저는 반대라서. Anyway, 자 우리 본론으로 그냥 들어가 볼게요. 우리 시험 문제 만들 때 보통 시험 범위 정하는 거에 대해서 애들이 또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떻게 정해요? 저희 학교는 교과서에 10단원까지 있어서 그러면 시험을 총 4번 보니까 그거를 4개로 나눠서 1학기 중간고사는 뭐 2단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뭐 3단원에서 본문만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뭐 중학교는 보통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커버해야 할 텍스트북이 있고 그 안에서 이제 보통 애들이 뭐, 1-2달 동안에 얼마나 배울 수 있느냐, 그거에 기초를 두어서 이제 시험 범위를 정하는 거죠. 1년 동안 그 교과서 내용은 다 배워가야 되긴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교육과정 중심이라기보다 교과서 그 책 중심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고, 전 좀 잘하는 학교에서 근무를 했었어가지고,
항상 시험 문제를 최대한 어렵게 내도 애들이 너무 잘 보는 게 걱정이었는데 졸업한 저자들이 와서 선생님 저희 학교 시험 되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시험 문제를 더 어렵게 내니 고등학교는 텍스트가 길어서 그랬니 했더니 보충 교재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치기로 양어로 승부해서 양이 너무 많으니까 거기서 풀기가 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보충 교재를 수업 시간에 사용하면 문제는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사용하진 않아요. 수업 시간에 사용 안 하는 보충 교재가 보충 교재예요? 보충 시간에 사용하는 보충 교재가 시험에 나와요. 보충 시간에 그럼 모든 아이들이 그 보충 수업을 다 듣는다는 거 아니야? 약간 반강제인 거죠. 아, 지방 사람이라. 지방이라서 그렇구나. 근데 여기 경기도 서울은 불가능하거든요. 방과후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시험 문제 낸다는 것 자체가 엄청 말이 안 되거든요. 노다지 선생님 무슨 얘기 하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풀어와라. 그다음에 그 다음 시간에 뭐 질문 있으면 이 범위 내에서 질문해라. 그리고 선생님이 보기에 중요한 요 문항은 풀어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거를 다 시험 범위에 넣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그러셨어요? 네. 제가 교사일 때 말고 제가 학생일 때. 학생일 때? 네, 그렇게 시험 범위가 나왔었어요. 근데 거기도 잘하는 학교잖아. 그쵸. 외고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 교과서로 애들이 평가를 변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지방은 보충뿐만 아니라 야자까지 거의 다 반강제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런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가 서울 경기 빼고 거의 다예요. 진짜요? 충격적이네요. 또 영어를 시험 보려고 하면은 우리가 영어를 언어로서 접근한다기보다 약간 과목으로서 접근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성실히 공부한 애들이 시험을 잘 보고 외국에 아무리 살다 와서 뭐 프리토킹이 잘 돼도 결국에는 시험 공부를 조금 해야지 잘 볼 수 있는 약간 그런 성실함도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나는 솔직히 말하면 성실함이 평가에 있어서 컨스트럭트가 될 수가 있느냐. 난 사실 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학교 시험은 어쩔 수 없이 애들 점수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 지필평가랑 수행평가의 그 비율을 정할 때 보통은 지필평가의 비율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지필평가의 비율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네가 수업 시간에 열심히 공부를 들었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얼마나 수업 시간에 열심히 수업을 들었냐에 따라서 애들 점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약간 성실성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들이 그렇게 해서라도 애들 수업을 열심히 듣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성실성이 그 평가의 컨스트럭트가 되는 거는 약간 반대예요. 컨스트럭트에 대해서 누구 설명을 해주실 분 계신가요? 제가 한번 도전을 해보자면 뭐 예를 들어서 리스닝 시험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재고자 하는 능력이 리스닝인 거잖아요. 그러면 리스닝을 잘한다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원어민이 얘기한 거를 잘 알아들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리스닝을 잘한다는 게 뭔지, 그거를 컨스트럭트라고 하는 게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래서 리스닝이라는 스킬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리를 P랑 B 이런 소리를 잘 식별하는 능력, 아니면 디스코스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등의 이제 여러 가지 하위 서브 컨스트럭트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다지 쌤이 얘기한 것처럼 얼마나 리스닝을 잘 하느냐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럼 뭐를 측정할 것인가, 그 측정 대상이 되는 애들을 이제 컨스트럭트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지필 평가를 본다고 했을 때에는 애들 보통은 리딩을 측정을 하잖아요. 라이팅이나. 그럼 리딩과 라이팅을 측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거의 컨스트럭트가 성실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애들이 얼마나 읽기를 잘하느냐, 얼마나 쓰기를 잘하느냐가 측정이 돼야 되지. 약간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성실함을 또 측정하는 있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학습 목표를 정하고 그거에 따른 평가를 하도록 교육을 받잖아요. 근데 그 학습 목표를 내가 이미 잘 알고 있어. 예를 들어서 자기소개하기가 학습 목표면 이미 그걸 잘 하고 있으면 외국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봐서 그냥 패스를 하면 그 수업을 안 들어도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모두가 그 수업을 똑같이 듣기 때문에 똑같이 평가를 받는데 이미 잘하는 애들도 못하는 애들도 이거를 변별을 해주기 위해서 시험 문제가 굳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해야지만 그러자만 풀 수 있는 문제가 또 가끔 있는 것 같아요.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 우리 교수님 영어 평가를 수업을 들었거든요. 평가 전공 그 소영승 교수님께 또 제자도 옆에 노다지 선생님 제자분도 옆에 계신데 항상 소영승 교수님께서 항상 이렇게 논의거리로 많이 말씀하시는 게 학교 평가에서 읽기 능력을 이렇게 읽기 시험을 우리가 보는 거잖아요. 항상
애들이 배웠던 지문을 가지고서 그거를 똑같이 이제 시험 문제에 냈을 때 과연 걔들이 읽느냐 그거 가지고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애들한테 물어보면 실제로 어때요? 애들이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이미 배웠던 지문이 시험 문제에 났어.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런데 우리는 애들이 그 제시된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애들이 읽는 애들이 있나요? 글쎄요. 근데 저는 시험 출제 경험이 사실 이번이 처음이어가지고 잘 모르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영어 시험지를 총 합해보니까 12장인 거예요. 네. 12장인데 시험 시간 50분이잖아요. 그거 다 읽으면 못 풀지 않을까요? 그렇죠. 안 읽는다가 결론이겠죠. 별로 읽고 풀기를 기대하지 않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사실 그래서 시험 문제를 애들이 저도 공부 잘하는 그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애들이 안 읽고 풀까봐 그리고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너무 쉬울까봐 문제를 엄청 지문 자체를 텍스트 자체를 엄청 수정을 많이 했어요. 맞아. 그렇죠? 저도 그렇게 했어요. 네, 원문 가져와서 그러니까 원래 제시된 뭐 텍스트가 한 150자짜리면은 원문을 가져와서 그 150자를 내용을 바꾸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은 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단어들이라든지 어휘, 표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주제도 비슷한데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조금씩. 그래서 애들이 읽게 만드는 식으로 이제 많이 이제 시험 문제를 내는데 되게 재밌었던 적이 뭐냐면 오히려 애들이 이거 내가 배운 거랑 텍스트가 달라졌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애들이 또 글을 읽어요.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데 미세하게 바꾼 경우 있죠. 미세하게. 정말 긍정문을 부정문으로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미세하게 텍스트를 수정할 경우에는 애들이 안 읽는 거예요. 그쵸, 안 읽죠.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따져요. 시험 끝나고 오면은 선생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청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맨날 애들한테 했던 얘기가 문제를 풀잖아. 문제를 풀려면 뭘 해야 돼? 읽어야 되잖아. 눈을 가지고 읽어. 내가 맨날 눈을 가지고 좀 읽어라. 왜 글을 안 읽고 문제를 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글을 읽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때 되게 느꼈던 게 애들이 안 읽으려고 하는구나. 보통 안 읽는 게 기본적으로 그런 게 깔려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부터 맨날 바꾸고 막 그랬죠. 애들이 싫어했어요. 애들 입장에서 약간 배신감 들죠. 맞아요. 저도 그런 욕은 많이 먹어본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 안 읽고 문제 푸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실제로 교과서를 그대로 텍스트를 가져다가 시험 문제를 내거나 이런 경우에는 애들이 많이 안 읽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노다지 쌤은 어떤 경험이 있으세요? 저희 학교는 중학교이기도 하고 영어를 그렇게 잘 하지는 못해서 그냥 그대로 출제를 해도 사실 많이 틀려서 바꾸면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막 많이 바꾸진 않아요. 이번에는 말하면 안 되겠네요. 네. 이번 시험 얘기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죠, 이거. 문제 유출이죠, 이거. 네. 고소당해요. 아까 보안 얘기했는데. 저희가 또 보안 관련해서 한번 학생이 시험지 가져간 적이 있었어요. 시험 전날에. 그러니까 저희 과 시험 말고 다른 과 시험을 가져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음악 시험이었는데 되게 어려운 음악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놀랍게 시험지를 가져갔는데 더 못 풀었더라고요. 20점 맞았더라고. 퇴학 안 퇴학? 어? 시험지 가져온 퇴학? 처리하는 과정은 이제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근데 시험 문제를 가져갔는데 거기 정답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애들이 미리 풀지를 못하고 20점씩 맞았더라고요. 그게 너무 웃긴 거죠. 애들 노력은 했나? 왜 가져갔지? 왜 가져갔지, 그럴 거면? 풀러가지고. 다시 그 내용으로 돌아와서 저희가 시험 공부할 때 애들이 본문을 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 본문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게 약간 워시백 이펙트? 환류 효과로 이렇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다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좀 못하는 학생들, 수준이 낮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문을 외우는 것 자체가 영어 공부도 사실은 조금 되잖아요. 우리가 천일문처럼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그 문장의 구조를 이렇게 익히고 그 단어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지고 그런 건 참 좋은 공부 방법인데 공부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시험을 볼 때 낮은 수준 애들은 이제 그렇게라도 하나라도 더 맞춰보고자 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은 좋지만 그게 뭐 역으로 해서 다시 아까 이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험 문제 풀 때는 그게 오히려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읽고 풀고. 그렇죠. 우리는 애들의 그 암기 능력을 측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애들이 뭐를 배웠느냐 이걸 측정하고 싶은 건데 애들은 무조건 막 암기를 하니까 그리고 꼭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번 시험 이거 지문 다 외우면 도움 되나요? 그럼 전 대답하죠.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되죠.
성인 영어 생각나. 도움은 됩니다. 시원 스쿨 도움은 됩니다. 도움은 됩니다. 근데 왜 굳이 그렇게 하시나요? 팔이 아프지 않니? 열심히 반복해서 읽어라 라고 얘기를 하지 외우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저도 읽어서 그걸 녹음해서 네가 차에서 들어라 이런 얘기를 네, 했었어요. 그러면 좀 도움이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반복해서 읽는 게 되게 읽기 능력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귀찮으니까 반복해서 안 읽어요. 평소에 그냥 배울 때에는. 근데 시험 기간 됐을 때 막 외우는 거지. 그래서 나는 사실 막 외우기보다는 읽었던 거 그때그때 복습하고 다시 또 읽고 다시 또 읽고 이러면은 배운 어휘도 머릿속에 되게 잘 남고 그 약간 전문적 용어로 메모리에 트레이스를 남긴다고 하잖아요. 흔적을 남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휘도 기억에 잘 남고 어떤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도 되게 기억에 잘 남고 이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언어 지식을 쌓는 데 있어서는 반복해서 읽는 거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암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막 빡빡이처럼 막 이렇게 막 볼펜 막 계속 써가지고 막 계속 외우고 너무 안쓰러워요.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빽빽이? 깜지? 깜지? 그게 아무래도 충청도. 충청도? 지역 나오네요. 아까 막 수도권인 분이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 서울 경기에서 안 그래요 이랬는데 알고 보니 충청도 사람. 그럼요. 저 충청도 사람입니다. 충청의 딸 이러고. 마치 엑스포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1993년 엑스포 정말 중요하죠. 꿈돌이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죠. 그게 아까도 말했듯이 애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영어를 언어로 접근한다기보다는 학교 시험을 볼 때 한해서는 과목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도 절차적 지식 그리고 선언적 지식을 얘기했는데 이게 절차적 지식으로 접근을 안 하고 암기해서 문제를 지식적으로 풀 수 있는 걸로 접근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거는 시험 문제 나온 거의 환류 효과로 일단 그게 저희 책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다 외우면은 그리고 나중에 다 기억을 또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애들 그 다음에 시험 보고 나서 그때 공부했잖아. 시험 볼 때 다 외웠잖아. 그럼 애들이 시험 본 다음에 다 까먹었어요. 그게 굳이 영어의 문제인가? 개인적 문제인가? 근데 시험 문제 또 내보면 교사 입장에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시험 문제 출제를 할 때 엄청 선생님들끼리도 되게 힘들지 않아요? 일단은 시험 문제 낼 때 어떤 회의를 거치는지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딱 모였어. 그리고 4명 낸다 같이. 4명 낸다. 그리고 오늘 이번 시험에는 1, 2단원까지 내기로 했어요. 그럼 1, 2단원 내는데 이제부터 약간 신경전 시작이지. 그쵸. 왜? 몇 문제를 낼 것인가 일단. 일단은 우리가 보통은 뭐 학교마다 다른데 제가 근무했던 학교들은 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리고 수행평가 20,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건 차치하고 문항을 총 몇 개 낼 거야 이 얘기를 먼저 하잖아요. 그렇죠. 뭐 객관식을 몇 개 낼 거야. 요즘에 선택형으로 이름을 바꿨는데 서술형은 몇 개 낼 거야. 그쵸. 그 주관식 저희가 부르던 걸 이제 또 서술형으로 이름을 바꿨어요. 긴 문장 논서술형. 쓰는 걸로. 그러면 이제 뭐 객관식 몇 개, 주관식 몇 개를 이제 정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나눠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 가질 것인가. 여기서 신경적인 거지. 많이 내기 싫잖아. 그래서 사실은 n분의 1을 하죠. 시험 문제를 n분의 1이죠. 뭐 30문제 낸다고 하면은 한 개인당 지금 우리 4명이니까 한 8, 9개씩 내는 거죠. 맞나요? 3, 7, 28? 보통은 단위수대로 자르지 않아요? 단위수대로? 우리는 n분의 1을 저는 그동안 했었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 편집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너는 1학기 중간고사 편집해. 난 2학기 기말고사 편집할게. 왜 하나씩 나눠가는 그렇죠. 거지. 편집하는 사람을 그리고 좀 배려해줄 때도 있어요. 편집하면 힘드니까 그럼 너는 약간 숫자가 홀수로 떨어질 때 있잖아요. 애매하면 편집하는 사람 조금 뭐 이렇게 배려를 해준다던가.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항상 n분의 1 했던 것 같아요. 기본은 왜냐면 n분의 1 같아요.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시험 문제를 적게 내면 그 학생들이 약간 뭐랄까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n분의 1을 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그 말도 맞는 것 편집은 같아요. 돌아가면서 어차피 한 번씩은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8반이고 뭐 12반인데 한두 번만 맞는 선생님 계실 수 있잖아요. 한 개를 걸치는 경우에. 그런 선생님은 조금 덜 낼 수도 있고 약간 합리적인 선에서 그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약간 공정하게. 근데 미세하게 한두 개라도 더 내기는 싫다 이거지. 그렇죠. 근데 한두 개 시험 문제 만드는 게 되게 고통스럽잖아요. 그쵸. 그렇지 레이버야 않아요? 그거. 뭔가 완전- 아이를 낳는 그런 느낌. 그 생각을 했어. 역시 남 괴롭히려면 나도 괴로워. 맞아. 너무 스트레스. 남 괴롭히려면 학생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잖아. 학생들도 괴롭잖아요. 너무 괴롭더라고요. 전 진짜 시험 문제 하나 내려면 정말 저희는 또 공부를 잘하는 학교에 있을 때에는 시험 문제 하나 내려면 그걸 가지고 막 계속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걸 어떤 식으로 텍스트를 바꿀까?
아니면 그대로 갈까? 그리고 그대로 갈 경우에는 어떤 문제 유형으로 내야 할까? 뭐 이런 것도 시작해가지고서 막 되게 고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 시험 문제 한 7, 8문제 내려면은 며칠이 걸리는 거예요. 맨날 고민을 하고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꾸고 막 이러느냐고. 그런 형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형도 좀 다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형도 저희는 나중에 나눴어요. 왜냐면 시험 문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험 문제 되게 어려운 유형이 또 있어요. 빈칸 추론 이런 거는 애들이 풀기도 어렵지만 내기도 어렵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끼리 저희는 배당을 했어요. 반드시 자기가 내는 문제에 빈칸 추론 문제는 한 문제 포함. 그래서 유형도 이렇게 누구는 이 유형으로 내세요. 누구는 이 유형으로 내세요. 그래서 이렇게 유형까지 저희는 약간 배분을 한 다음에 합쳤을 때 문제 개수가 이제 30문제를 내야 된다고 하면은 한 33문제, 4문제 이렇게 되게 맞아요. 이게 플러스 한 3, 4문제로 되게 해가지고서 유형에 안 맞거나 이건 답이 뭐 없거나 이 문제는 구제불능이거나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크로스아웃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 좋은 문제로 나름 이렇게 해가지고서 시험 문제 내려고 되게 고생했어요. 저희는 애들이 되게 센서티브 했거든요. 네, 저희도 되게 센시티브해서 그 잉여 문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잉여 문제를 항상 그래서 인당 뭐 2-3개씩 내가지고 빼고 아무리 잘 내도 꼭 이제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그쵸. 애매한 것들이 생겨요. 그렇죠? 정말 별게 아니더라도 어떤 선생님이 시비를 걸 것 같으면 꼭 시비 건 애가 똑같이 있을 수가 맞아요. 있기 때문에 애들이 뭐 일단 뭐 300명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분명 그렇게 생각하는 애가 있어. 맞아요. 그래서 아예 논란이 될 만한 것들은 다 애시당초부터 약간 아예 다 제외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한 거죠. 애들이 되게 시각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시각이 있죠. 정말 다양한 시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따 채점할 때 아마 그런 어떤 힘든 일이 있었나 좀 장난 더, 아니죠. 그렇죠?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 저희도 그래서 유형을 항상 이렇게 나눠가지고 해서 딱 합쳤을 때 좀 조화롭게 그리고 왜 조화로워야 되죠. 아닌 것은 못한 것은 뭐 이런 게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가끔 있으면 되는데 많으면 안 그게 돼도. 또 내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그게 또 많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약간 신경을 써서 해야 되고 그리고 지침상도 나와 있잖아요. 너무 부정적인 대답을 요구하는 시험 문제는 많이 만들지 말아라. 왜냐면 그게 교육적으로 안 좋다. 애들이 성격이 그러니까 꽈진다는 거죠. 틀린 것만 골라야 된다는 게 이게 약간 아이들 정서라든지 어떤 그런데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애시당초부터 교육청 그 지침으로 나와 있어요. 옳지 못한 것은. 뭐, 다 골라라. 그리고 뭐 모두 이런 골라라가 거잖아요. 모두 골라라는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에는 2개 고르시오 이런 걸로 바뀌었잖아요. 모두란 말 쓰지 말라고. 그게 참 민감한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때 시험 봤을 때 모두 고르시오인데 너무 미쳐버릴 것 답이 같아. 5개인 적이 있어요. 1번 근데- 가, 2번 가나, 3번 아니, 가나다. 아니, 다른 선택지가 1, 2, 3, 4, 5가 답인 거야. 맞아. 제가 그걸 너무 맞춰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그건 기억해요. 근데 엄청 고집인 거지. 5개를 선택하기 진짜 결단력이 맞아요. 필요하거든요. 맞아요. 결단력 진짜 필요하다. 찝찝하잖아. 이게 저희가 그런 범위를 정하면 그 다음에 이원 목적 분류표라는 걸 만들잖아요. 이원 목적 분류표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이원 목적 분류표는 이제 일단 평가하는 내용이 들어가죠. 그런 다음에 영역 뭐 이런 걸 나누지 않나요? 어느 영역을 측정을 하느냐. 예를 들자면 뭐 단순 지식, 이해, 추론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 블룸 뭐 누구였죠? 그 학자 이름? 네, 블룸이 뭐 신교수 목표 이런 거를 정했었는데 그 목표에 맞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요즘에는 내용 영역을 짧게 쓰고 그 뒤에 성취 기준을 또 조금 길게 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성취 기준을 따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그렇게 합쳐서 우리가 목표를 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한 문항이 한 가지 목표를 평가할 수 있도록 이제 구성을 한다. 그래서 가령 어법 문제도 뭐 동그라미 1번은 다른 뭐 동그라미 1번은 현재형인데 동그라미 2번은 과거형이고 동그라미 3번은 관사고 동그라미 4번은 형용사다. 그러면 이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건 문제가 아예 자체가 쓰레기인데요. 그러니까 목표를 하나 평가해야 된다. 그 문제가 쓰레기지. 혹시 이번 문제 중에 쓰레기 있어요? 아, 그랬나? 여기 소리쌤께서 지적해 주셔가지고. 아, 제가 한번 검토를 해줬어요. 아, 처음 진짜? 내시니까. 근데 애들 입장에서는 그 이원 목적 분류표가 정답표가 되는 건데 혹시 그런 지적 안 받았어요? 이건 허접한 지적인데 원문자 안 쓴다고. 감사받을 때 이원 목적 분류표에 이제 왜 학교에 3년마다 감사가 오잖아요. 근데 주요 감사하는 게 돈이고 행정실이고 두 번째가 이제 교사들이 평점. 관여하는 건 평가인데
평가는 내용을 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특히 영어 시험. 형식을 많이 보는데 형식에 이용 목적 분류표의 정답은 원문자로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숫자로 돼 있다. 그럼 그거 무조건 걸려. 근데 그게 약간 그게 왜냐면 약간 달라야 되는 게 그 옆에 점수 같은 경우는 원문자가 아니라 숫자이기 때문에 1점이 뭐 3.5점 이런 식으로 숫자를 써야 되는데 그 정답은 그 숫자가 아니라 그 약간 뭐랄까 문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원문자로 넣어야 한다. 약간 그런 규정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수업 멋있네. 맞았어. 뭔 차인데. 뭔 차인데. 1이나 동그라미나 어. 이게 바로 행정가의 눈이다. 맞아요. 그거 지적하는 사람 진짜 되게 꼼꼼하신 분이네요. 이거는 선생님들이라면 공감할 수 있는 건데 공문 쓸 때 두 칸 띄고 끝점 이런 거 맞아요. 이런 거 지적하는 사람 있다고 왜 한 칸 띄었냐. 그만 얘기하고 싶은 거 있는데 내가 참겠어요. 오늘 이런 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장없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용 목적 분류표는 일단 그렇고 이용 목적 분류표를 요즘에는 나이스상에서도 만들어서 인쇄를 할 수 있게 되어 원래 있잖아요. 나이스로 만드는 다음에 인쇄해서 내는 게 기본 아니에요 요즘은? 따로 안 그쵸? 만들잖아요. 바뀌었는데 근데 저희는 머리로는 알지만 아직도 지방에서는 이제 할 수 있대. 우리도 알아. 근데 뭔가 그 포맷이 한 장으로 깔끔하게 나오는 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그 나이스에 넣은 다음에 출력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싫은 거야. 왜? 그 보수적인 사람들 그냥 그 내가 쓰던 양식이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아마 그 이쪽으로 힘들게 왜? 지방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스 이용 목적 분류표에는 진짜 배점이랑 그 정답밖에 안 들어가 있고 내용은 없고 실제로 파일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를 했었어요. 예, 예. 일이 두 개씩이네. 그쵸. 귀찮죠. 귀찮다 진짜. 그러면 이용 목적 분류표까지 했고 그럼 이제 실제 출제를 하시겠네요. 출제하고 영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언어 영역이잖아요. 언어잖아요. 그래서 국어나 영어나 우리 이제 뭐 이렇게 시험 문제를 다 낸 다음에 평가계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잖아요. 그 원안지랑 그 이용 목적 분류표를 제일 늦게 내는 과목. 맞아요. 항상 영어, 항상 국어. 제일 먼저 시작했으나 항상 제일 늦게 내죠. 왜냐하면 언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논란이 되는 거리가 되게 많기 때문에 되게 치열하게 토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꼭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에피소드 관련 에피소드 있어요? 선생님이랑 싸웠던 적 있어요? 저는 제가 평가 담당을 많이 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내가 나한테 내는데 내가 늦게 된다. 그리고 보통 영어과는 다른 과보다 2주 정도 더 일찍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른 과에서 벌써 시작해? 했는데 전날까지 시험지 교체하고 있어. 막. 맞아. 계속 고쳐야 되고 그리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센시티브한 게 펑추에이션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펑추에이션은 근데 막 피리어드 있어야 되는데 마침표 있어야 되는데 마침표 없고 그리고 컴마 있어야 되는데 컴마 없고 이러면은 그거 가지고서 사실은 클레임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텍스트도 원문 그대로 이렇게 한글 파일 갖다 그대로 쓰지만 고쳤을 경우엔 또 그런 것까지만 일일이 저희는 막 다 봐야 돼가지고서 그거 가지고서 되게 시간 엄청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서운 게 아이들이 또 그런 것도 기가 막히게 봐. 맞아요. 근데 꼭 지적을 해. 시험 꼭 물어봐. 이거 틀린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못 찾았는데 누군가가 그걸로 인해서 다른 정답을 골랐어. 그러면은 저희 과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막 그런 거 가지고도 막 꼼꼼하게 봐야 되고 이래서 영어과는 진짜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막 왜 텍스트의 의미를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다들 사람들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가지고서도 이게 진짜 이 뜻이냐. 네 생각은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선생님들끼리도 엄청 디베이트. 토론 엄청 많이 하고 빈정도 상하고 그래서 빈정 상하고 막 그랬죠. 내가 봐도 이제 누가 봐도 이 시험은 이걸 평가하는 건데 굳이 펑추에이션에 신경을 쓰면서 이거 대문자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풀었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할 말이 없으니까 잘 봐야 되고 출판사나 이런 데서 그 파일을 주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을 그대로 긁어서 시험 문제로 만든다 했을 때는 내가 타이핑했을 때도 오타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보통 교과서 파일 타이핑해주는 사람들이 이제 실제 교과서 파일이랑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만들었는데 그 파일을 갖다가 출판사에서 주던가 아니면 교과서 파일이 이미 나오고 교과서를 바탕으로 알바를 시켜가지고 학습 자료를 주려고 하는 거라서 걔네가 밤새서 타이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오타가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그대로 갖다 쓸 경우에는 오타가 생길 수밖에 없다. 꼭 검토를 해야 된다.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런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영어과 선생님들이 자존심이 조금 세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같이 몇 명이 모여서 토의를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끝장이 잘 안 나요. 그렇지 않나요?
자존심이 세. 그래서 내가 아는 거랑 이 사람이 아는 거 사이에 분명히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쪽에서 이제 충돌이 딱 생기면은, 그거 중재하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막 저희한테 그런 것 때문에 되게 말이 많았어요. 채점할 때도 그렇고, 문제 낼 때도 그렇고, 아니다. 이거 문법적으로 선생님이 쓴 문장 틀린 거다. 이거 문법 요소로 지금 애들한테 물으면 안 된다. 근데 이 사람이 아니다. 맞다. 뭐 이런 걸로도 진짜 엄청 실링이 엄청 많이 해요. 맞아요. 너무 과도한 일반하면 저희도 기분이 나쁘지만 왜 과별로 그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국어과의 이미지, 맞아요. 과학과의 이미지, 수학과의 이미지가 있는데 영어과의 이미지를 생각하면 이제 되게 합리적이면서 개인주의적이면서 경쟁심이 조금 있어요. 나의 전문적인 영역 나도 잘하는데 네가 뭔데 어. 약간 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지식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서로 가르친 내용이 다를 때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상당히 합의를 보기가 어렵고 저는 이거 잘 안 가르친 것 같은데 아니면은 제가 이거를 강조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선생님 이거 왜 안 가르쳤어요? 하면 할 말 없는 거. 참 그런 게 합의하기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꼭 수업을 맞춰요. 그러니까 수업을 맞추는 거야. 이번 챕터에서는 이거 이런 식으로 나 가르칠 건데 선생님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식으로 항상 챕터 들어가기 전에 미리 다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다음 진도에 대해서 이제 뭐 수업자료 다 같이 공유하고 그리고 내용 다 맞추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되게 합리적으로 되게 잘하는 거잖아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우리 사실 1시간 모이는 거 되게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매번 수업마다 이렇게 계속 그런 식으로 이제 공유를 하고 회의를 하는 게 힘들죠. 저희는 자습서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건 꼭 가르쳐주고 그걸 중심으로 시험을 내자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방법은 아닌데 그냥 샘플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 있는 건 다 가르치자 했으니까 뭔가 딱히 시간 낭비는 안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수업하는 재미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뭐 자습서 읽어주는 기계도 아닌데. 내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그쵸? 노다주 쌤은 어떤 경험 있으세요? 출제요? 네. 저는 제가 출제했던 경험은 뭐 별로 재밌는 게 없으니까 제가 학생 때 어떤 문제를 겪었었는지를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빈칸을 뚫어놓고 아까 얘기했듯이 보충교재에서 그냥 지문을 내셨고 거기에 이제 빈칸이 있었던 거예요.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유추해서 쓰시오였는데 정답은 imaginative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애들은 지문을 그때서야 읽고 추론을 해서 creative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 줄 수 있을 것 정답으로 같은데? 해달라라고 했는데 부분 점수만 받았던 거예요. 그 선생님의 논리는 그 수업 때 다뤘던,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제 그 다뤘던 지문대로 써야만 그거는 줄수 좀 있다. 잘못됐다. 얘기하셨듯이 성실성을 측정을 하고자 하셨던 거죠. 우리가 그건 유사 답안으로 처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그건 유사 답안이 아니라 거의 맞는 답안이죠. 이런 맞는 경우에는. 답안인데 우리가 뭐 imaginative를 꼭 쓰고 싶다. 그러면 우리는 I를 주죠. 그러니까 클로즈 테스트처럼 C 테스트처럼 I를 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딴 걸 쓰면 어차피 틀리니까 그렇죠. 그렇게 주는 거 아니면 틀렸다고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죠. 그건 잘못된 평가였던 것 같다. 네. 채점이 되게 까탈스러워요, 사실은 영어는. 네. 그쵸? 채점은 사실 뭐 서술형 요즘에 많이 들어오는데, 서술형 들어오면은 문서술형 영어로 이제 쓰는 거 내야 되잖아요. 문장 단위 이상으로 넘어가면, 이제 뭐 이렇게 문단 단위로 쓰게 넘어가면은, 채점 기준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고, 채점하기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가 답형 밑에 단답형, 서술형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통은 교육청에서 신경을 쓰는 건 서술형이라서 서술형 비율을 그러니까 뭐 단답처럼 짧게 쓰는 거 말고 문장 이상으로 쓰는 거를 몇 % 해라 이런 식으로 지침이 내려오기 때문에 35%인가요? 뭐 그게 교육청마다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뭐 25% 이상 해라 이렇게 35%인 것 같아요. 권장이라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문장을 쓰는데 이게 서술형의 의미는 정말 창의적인 문장을 쓰라고 나온 지침이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가 잘 안 되고 맞아요. 약간 옛날에는 문장을 번역한다던가 뭐 그런 게 많았잖아요. 빈칸을 아까 채운다던가 그런 식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unscrambled sentence 해가지고서 이렇게 조합해서 문장 만들기 뭐 이런 거. 언스크램블 센텐스 이런 것도 진짜 창의적인 문장 만들기는 아닌데 그게 자꾸 어쩔 수 없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픽처 디스크리션 진짜 많이 낸 거예요. 이 그림을 보고 뭐 이런 게 근데 그러려면 그림이 또 정확해야 돼. 그렇죠. 저작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picture description 이런 거는 그래도
뭐 쓰기에서 측정하는 그 능력 중에 하나 아니에요? 그쵸. 워낙 공인 시험에도 그런 종류의 그런 문제는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건 좋은 문제 같은데요. 어쩔 수 없이 픽처 디스크리션을 많이 냈는데 그 문항은 좋지만 모든 그 문법 요소를 그걸로 낼 수는 없고 그렇죠. 픽처 디스크리션을 낼 수는 없고 그리고 그 그림을 구하기가 어렵다. 그런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중학교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1년 동안 시험 지필평가를 한 번밖에 안 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학년 담당을 하고 있는데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그 수행평가 플러스 서술형, 서답형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지필평가 볼 때 서답형을 내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하고 있거든요. 수행평가를 대신 비중을 많이 높여서 그렇죠. 그거는 이제 자유학기제니까. 그러니까 자유학기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님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트렌드가 수행평가를 늘리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서답형을 안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말하면 뭐 고등학교 레벨이나 중학교 레벨이나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찬성인 것 같아요. 우리 학교는 3대 7이에요. 지필이 3, 수행이 7. 그래서 수행의 비중이 훨씬. 근데 수행의 비중이 높은 게 약간 타당한 게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영어라는 게 결국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그거의 어떤 스킬을 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가진 스킬을 지필로 측정하는 데에는 엄청나게 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도 수행평가가 많아져서 애들이 실제로 말하는 거, 그리고 쓰는 거, 그리고 읽는 거, 그리고 듣는 거 이런 거에 직접적 수행을 보고서 관찰해서 평가를 하는 게 타당성 면에서는 훨씬 더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 밸리티가 높은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전제가 수행평가가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채점 얘기하다가 여기까지였죠? 그렇죠. 네. 채점하다가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 있어요? 애들 클레임 걸었던 것 중에서. 가끔 좀 연결된 얘기인데 서술형 평가 같은 경우에는 채점 기준을 세우기가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채점 기준을 이제 간이로 하나 세워놓고 그리고 그렇게 채점을 하되 되게 특이한 답안이 많이 나올 경우에 가령 방금 얘기하셨던 크리에이티브 이런 거 나오면 이거 정답 처리해줘야지 하면 이걸 채점 기준에 넣어야 되니까 그렇게 좀 수정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도 되게 많이 그랬죠. 그래서 저희는 채점을 같이 꼭 모여서 했어요. 그래서 꼭 같이 모여서 같이 이거 처음에 맞는 걸로 합시다 한 다음에 그거에 준해서 채점을 하다가 우리가 나 혼자 판단하기에는 약간 어려운 게 나오면은 그때 이제 바로 이제 회의를 하는 거죠. 이런 답안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뭐 크리에이티브 맞죠? 이거 당연히 맥락상 뭐 문제가 없으면 맞게 해야죠. 그게 다 합의가 되면은 맞는 걸로 하고 근데 논란이 있다. 이거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서로 또 그 문제가 있다는 거에 약간 동의를 하면은 뭐 감점을 시키거나 약간 틀렸다고 간주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모두가 채점할 때 진짜 민감하잖아요. 채점도 되게 민감하죠. 그래서 그리고 감점을 하더라도 왜 감점을 하는지, 그렇죠. 얼마큼 감점을 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미는 몇 점, 맞아요. 그리고 또 문법은 뭐 몇 점. 근데 저희는 보통 문법 틀린 건 다 틀렸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관사 같은 경우에는 잘하는 학교니까 관사를 틀리는 경우에는 문장이 성립이 안 되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관사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감점을 하자 했는데 관사나 그리고 또 대소문자 그리고 펑추에이션 이런 게 애들이 실수하기가 쉬운 부분이잖아요. 근데 아예 틀렸다고 하기가 그렇고 그렇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문제에서 어떤 단어를 주워주잖아요. 근데 그거를 옮겨 적다 잘못 적은 거야. 스펠링 오류를. 그럼 얘는 분명히 아는데 오류를 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럼 이 단어에 한해서는 감점을 할 수가 있나? 이런 회의를 저희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힘든 점은 중간고사랑 기말고사랑 그 기준이 저희는 똑같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학년한테는 감점하는데 3학년 때 감점 안 하고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연결성 있게 그리고 학년별로도 같이 회의를 했던 것 같아요. 1학년은 관사 감점하더라. 근데 3학년은 당연히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3학년은 감점을 안 해. 그럼 1학년 입장에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고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학년끼리 토의를 하는 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학년끼리까지 토의를 하긴 되게 힘들죠. 근데 그 교차검토 하면서 물어보잖아요. 사실은 네네. 우리가 학년 교차검토도 다 하니까 하면서
이제 이거 왜 틀리게 했느냐, 뭐 이렇게 서로 피드백 주면서 이제 조금 의견을 공유하기는 하죠. 가령 엄마가 아이가 이제 1학년, 3학년에 있는데 채점 기준이 둘이가 너무 다르면 이제 어떠한 일관성이 있고 변별력이 있는 신뢰성이 있는 시험이냐 이거를 이제 엄마가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근데 관사랑 뭐 이런 문제는 사실은 조금 센시티브한데 학교마다 관사를 틀렸다고 이걸 틀리게 하는 학교가 있는가 하는 반면 아니게 하는 학교도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그 학교 아이들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느냐 사실 이제 그런 컨텍스트를 조금 저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들어요. 전 오히려 감점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게 조금 봐주는 의미잖아요. 근데 아예 틀렸다고 하는 거 너무 저는 항상 harsh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관사는 항상 봐줬거든요. 왜냐면 관사는 사실은 제2 언어 학습자로서 습득하기 되게 어려운 파트고 이거는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지 그거를 잘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예를 들어 쓰기 서술형에서 관사를 만약에 아이들이 써야 하는데 틀렸다. 근데 혹은 어로 써야 되는데 덜로 썼다. 덜로 써야 되는데 어로 썼다. 이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감점 처리를 하지 않았어요. 관사는 그러니까 저희는 약간 제너러스 했어요. 그거는 우리가 나도 잘 못하는 건데 솔직히 말하면은 전 지금도 관사 되게 어렵거든요. 쓰는 거. 나도 되게 어려운데 걔네들한테 정확하게 쓰기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약간 좀 너무하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관사에 대해서는 되게 제너러스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 스펠링이 틀렸다든지 스펠링이 틀렸다는 건 그거는 얘가 알고 있는데 틀린 건지 모르고 있는데 틀린 건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감점 처리를 하거나 아예 틀렸다고는 했죠. 근데 관사 뭐 이런 거는 저희는 되게 제너러스 했던 것 같아요. 펑츄에이션도 되게 저희는 좀 제너러스 했어요. 피리어드 안 썼다고 해서 그거 점수 깎거나 뭐 이러면은 뭐 펑츄에이션도 영어에서는 되게 중요한데 아직 이제 쓰기를 지금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펑츄에이션도 사실은 거의 마지막 단계에서 사실 수정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제너러스 했죠. 저희는 한 0.5점 정도 조금 감점을 했던 것 같고 스펠링 같은 거는 그냥 틀린 거는 이제 틀렸다고 볼 수 있는데 옮겨 적는 거 있잖아요. 이미 제시된 단어를 옮겨 적는 거는 이건 실수다 해서 조금 봐줬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것도 안 봐줬어요. 눈 없어? 있는 거 적는 거 제대로 적어야지. 눈 없어? 선생님들 이런 경험 없으세요? 혹시 다른 과목생들이 이렇게 자녀들 시험 문제 들고 오는 경우? 저는 어떤 분을 특정하기 되게 어려운데 되게 여러 분이셔요, 사실은. 여러 선생님들이 뭐 국어 선생님, 뭐 사회 선생님, 과학 선생님들이 저한테 갖고 와서 우리 애가 답을 이렇게 썼는데 점수를 이렇게 받았대. 어떻게 생각해? 했는데 그게 다 이제 선생님들도 같은 입장이신데도 부모 마음이 되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것 어떤 같은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게 주로 관사였어요. 관사 틀렸는데 이 학교에서 틀렸다고 했다.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저의 교육적인 신념을 얘기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그건 그 학교의 입장이 있고 그 학교 선생님들이 회의하신 게 있는데 제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정말 선생님들의 결정에 맡겨야 되는 일인 것 같아요. 저희가 시험 범위 정하기, 시험 출제에 대해서 회의하는 과정, 검토, 채점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2부에서 이어서 채점에 대한 에피소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